여러분, 매일같이 땅이 흔들린다면 계속 그곳에 머무르시겠어요? 지금 있는 곳이 안전하다는 증거 정말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재난을 겪고도 웃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차이를 직접 목격한 한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병원에서 단 한 번도 자리를 비운 적 없던 일본의 간호사. 그녀는 왜 가족을 이끌고 도망을 택했을까요? 그리고 떠난 그곳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 이건 그냥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세상이었어요. 매일 밤 지진 경보와 싸우던 한 여성이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다고 고백한 그곳.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바로 지금 그 충격적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이라도 지진이 일어날 때 이게 끝일까봐 무서운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저 불편한 자연현상쯤으로 생각했었어요. 도쿄 외곽에서 나고 자란 저는 지진은 일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덜컹 한 번 하고 끝나면 그냥 바닥이 인사한거려니 했죠. 뉴스에서 재난특보가 나올 때도 주변 사람들이 긴장할 때도 저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여긴 괜찮을 거야. 항상 그랬으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은 달랐어요. 정말 완전히 달랐어요. 제 이름은 이시다 아리사입니다. 44. 도쿄 외곽의 한 중소병원에서 20년 가까이 간호사로 일해온 평범한 여성이고요. 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는 남편과 고등학교 2학년 딸을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퇴근 후엔 야구 중계를 보고 딸은 공부하다가 저녁마다 아이돌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요. 저는 하루 끝에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고 남편과 얘기를 나누는 걸 좋아했죠.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은 어느 금요일 오후 3시 47분.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처음엔 병원 지하의 기계실 쪽에서 진동이 느껴졌어요. 기계 오작동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는데 천장이 울리듯 덜컹거렸고 병동의 유리창이 깡 하고 울리더니 전등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환자들은 비명을 질렀고 의사 선생님들은 침대 고정, 환자 보호라고 외치며 뛰어다녔죠. 저도 본능적으로 가까운 침대를 붙잡고 환자의 팔을 꼭 감쌌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속으로 빌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기를 제발. 하지만 이번에는 지나가지 않았어요. 진동은 1분 가까이 계속됐고 병원의 일부 벽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 천장 조명 하나가 떨어졌고 수술 중이던 방에서는 기계가 멈췄다는 연락이 무전으로 들려왔어요. 그리고 제게 충격을 안긴 건 건물 바깥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인 건물이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건 일상이 아니구나. 이번엔 정말 끝날 수 있겠구나. 그날 이후로 병원은 응급 대피소가 되었습니다. 입원 환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몰려들었고 매일같이 전기가 끊겼다 돌아오기를 반복했어요. 물자는 부족했고 식수는 배급제였어요.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병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제 손등에 멍이 생기고 밤에는 손이 저려 잠들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몸이 아픈 건 참을 수 있었어요. 진짜 무서운 건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른다는 그 막연한 공포였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변함없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있어. 괜찮아질 거야. 저는 그의 그 말이 믿고 싶었어요. 아니, 사실은 저 자신을 속이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딸 미쿠는 다르게 반응했어요. 아이는 스마트폰으로 외신과 커뮤니티를 뒤지며 말했어요. 엄마, 일본은 지금 제대로 대응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 같은 나라가 더 안전해요. 나 진짜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한국으로 가는 거.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꾸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기가 내 고향이잖아. 그런데요, 웃었던 건 저뿐이었어요.
미쿠는 진지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흔들림은 없었고 오히려 제 표정을 관찰하듯 살피며 말했어요. 엄마도 알고 있잖아. 이게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는 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 몰래 노트북을 켜고 일본 정부 대응 비판이라는 검색어를 쳤어요. 그리고 보게 됐어요.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던 SNS에 올라온 피해자의 영상들. 대피소에 물난리 갇힌 사람들, 자원 부족에 시달리는 의료진들. 다 저희 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안전하다는 보장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다음 날 병원엔 새로운 의료 지원팀이 도착했습니다. 타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 그 중에서 낯선 이름표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수진 코리아 메디컬 에이드. 그녀를 처음 마주쳤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물었던 건 이것이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오신 건가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안에 어떤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건 아직도 생생해요. 정수진 씨를 처음 본 그날, 그녀는 땀에 절은 유니폼을 입고 손등엔 거즈 자국이 가득했어요. 바삐 움직이며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던 그녀는 제가 건넨 질문에 아주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부산에서 왔습니다. 지원단에 자원했어요. 부산. 그 단어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생소한 도시였지만 왠지 모르게 멀고 안전한 어딘가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 오시다니 참 대단하시네요. 일본도 위험한 줄 아시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말했어요. 위험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도와야 하니까요. 저희도 지난 재난 때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 은혜 돌려줘야죠. 그 말이요, 너무 단순하고 정직해서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지금 우리 정부는 상황을 축소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고 지역 방송은 무사태평한 진행자들이 억지 웃음을 짓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한국 사람은 자원해서 위험한 곳으로 오다니. 전 그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병원의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물 부족은 심각했고 일부 환자 보호자들은 갈등 끝에 병원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기도 했어요. 전동 침대는 전기 부족으로 수동으로 움직여야 했고 간호사들은 탈수와 피로로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그런데도 환자들은 계속 밀려들었어요. 집이 무너졌다는 노인, 임신 중이던 여성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들어왔고 밤새 기저귀도 못 갈아준 중풍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가운 끝을 쥐어짜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는 간호사니까요. 저 사람들보다야 덜 불안하니까요. 하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괜찮냐고 묻기만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날들이었어요. 그리고 딸 미쿠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어요. 아이는 책상 위에 토픽 한국어 능력시험 문제집을 펼쳐두고 유튜브로 한국의 대학생활 브이로그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불편한 마음에 물었죠. 지금 이 상황에 공부가 되니? 그랬더니 아이는 처음으로 저를 향해 울컥하며 말했어요. 엄마는 이해 못하겠지. 평생 여기서 살아서. 근데 나 무서워요. 매일 밤 침대 밑에 가방 숨겨놓고 자는 거 지겨워요. 아무것도 예측 못하는 나라에서 매일을 사는 게 너무 숨막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밤 저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의자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딸아이가 두려워하는 걸 제가 몰랐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그동안 지켜온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정수진 씨와 다시 얘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우리는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나눴어요. 조용한 복도에서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시다 간호사님, 혹시 일본 외에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말을 건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해야겠네요. 이 나라는 제가 태어나고 제 가족이 있고 제 직업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요즘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가 정말 제가 있어야 할 곳인지.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저라도 그런 생각 들 거예요. 한국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집값도 비싸고 사람들 일 중독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매일이 두려워서 잠 못 이루진 않아요. 어제처럼 오늘도 버틸 수 있겠다는 안심은 있으니까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우리 다른 나라로 가는 걸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닐까? 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화를 냈습니다. 아리사, 당신까지 왜 그래? 우리나라잖아.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져. 그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질 거라는 그 믿음이 너무 오래돼서 지금은 마치 낡은 담요처럼 찢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차마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이미 미쿠의 짐 속엔 여권이 들어있었고 비행기 예매 내역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떠나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혼란도 곧 지나가는 그저 그런 일상일 뿐일까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안정이란 단어는 정말로 진짜였을까요? 지진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병원 직원들조차도 눈이 마주치면 서로 잠시 웃어주긴 했지만 그 웃음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경보음,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병원 벽에 생긴 새로운 균열. 그 모든 것이 저희를 더 말없게 만들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저와 함께 일하던 간호사 우에노 씨였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그녀는 원래 항상 명랑한 목소리로 아침 인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지진 이후로는 그 밝음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어느 날 아침 병원 복도에서 그녀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걸 봤어요. 처음엔 환자 문제로 혼난 줄 알았는데 다가가서 묻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리사 씨, 저 어젯밤 집으로 돌아가다가 지하철에서 갇혔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신호도 안 되고 사람들은 무섭다며 서로 다투고 거기서 4시간 넘게 있었어요. 나중에는 다들 그냥 조용히 울기만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느꼈어요. 아,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구나.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있구나. 지금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불안 속에 던져져 있고 그 안에서 점점 감정이 고갈되고 있다는 걸요. 저 역시도 지치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병실에 앉은 채로 5분 동안 눈을 감고 있었는데 눈을 뜨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지쳐도 잠을 잘 수 없고 불안해서 밥도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일상이 계속되던 중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딸 미쿠는 이미 유학을 위한 언어 성적과 자기소개서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였어요. 심지어 한국에 있는 어떤 사립고등학교와 화상 인터뷰도 마쳤다고 했어요. 몰래 저장해둔 메일함에서 그 내용을 발견했을 땐 충격도 받았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놓이는 듯한 기분도 들었어요. 우리 아이는 저보다 훨씬 용감하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한 가정의 기둥으로서 떠난다는 선택이 너무나 무책임한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 밤 정수진 씨가 제게 아주 평범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간호사님, 요즘 가장 그리운 순간이 언제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떠오르는 순간은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엔 너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그리운 순간은 바로 아무 일 없이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TV 속 아이돌 춤을 흉내 내던 딸아이를 보며 웃던 그 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무 일 없는 하루가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쟁 같았고 밤마다 들리는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깨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고 누군가는 그 기대를 지탱해줘야 했죠.
저는 그게 저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그게 옳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연 그게 정말 옳은 일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은 점점 더 붕괴 직전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어요. 장기 환자용 약품은 이미 바닥났고 일회용품은 대체할 수 있는 천조각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세면대 물조차 잘 나오지 않아 손을 닦지 못하고 그냥 밴드를 붙이곤 했죠. 후배 간호사 하나는 손에 생긴 상처가 덧나서 퇴근하지도 못한 채 복도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제 손목도 더 이상 정상적인 감각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진 씨는 늘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 당당함, 깔끔한 동선, 명확한 목소리. 그런 걸 보며 저는 조금씩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경외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러움이었을까요? 사실 저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머릿속에 되뇌고 있었어요. 정말 나는 여기 있어야 할까? 무언가를 버려야 하는 순간 나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할까?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는 그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그 병원 복도 어딘가를 바쁘게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그 질문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병원 풍경도 시간이 지나자 점점 기이해지기 시작했어요. 환자들이 넘쳐났고 복도에는 사람들이 이불을 깔고 누워 있었어요. 공기 중의 감도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도 이제는 고여버린 곰팡이 냄새로 바뀌었고 환기장치는 전력 부족으로 멈춘 지 오래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던 길에 도로 옆에 줄지은 대피소 천막들을 보게 되었어요. 군복을 입은 자위대가 쌀과 생수를 나눠주고 있었고 사람들은 질서도 대화도 없이 그저 줄만 서 있었죠. 말수가 줄어든 이유가 궁금했는데 아마 이제 사람들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버린 걸지도 몰라요. 그날 병원에 도착하자 정수진 씨가 복도에서 누군가에게 한국어로 통역을 해주는 장면이 보였어요. 그 옆엔 어떤 한국계 할머니가 있었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낯설고 신기해서 멀리서 한참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계기로 저는 점점 그녀에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어요. 한국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요? 그녀는 아주 짧고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빠르게 움직이고 정확하게 알려줘요. 국민이 가장 먼저 알고 먼저 피할 수 있게요. 정보가 늦는 건 생명을 잃는 일이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우리 정부는요, 아직도 공식 발표조차 하루 늦게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병원엔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우리는 그저 TV 뉴스 자막을 보며 병동을 통제하고 있었죠.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직접 지켜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께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그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고 있었고 일본은 재난에 강한 나라야. 모두가 조용히 움직이는 게 문화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더 이상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답답했어요. 조용히 움직이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건 아닌가 그런 불안이 엄습했어요. 딸 미쿠는 더 이상 말로만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아이방 벽에 붙은 포스트잇에 한국어 단어들이 적혀 있었어요. 안전, 평화, 내일, 희망. 아이가 자주 쓰는 단어들조차 이제는 바뀌어 있었던 거죠. 그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겁이 났어요. 정말 아이가 먼저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며칠 뒤 병원의 전기가 또 끊겼습니다. 수술실까지 정전되었고 일부 장비는 아예 작동을 멈췄어요. 그 와중에도 정수진 씨는 의연하게 움직였어요.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환자의 맥박을 짚고 의료진에게 손전등으로 방향을 비추며 말했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해야 할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이니까요, 한국이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이 막혔어요.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봉사하면서 우리라고 말해준 그녀의 그 마음이 너무 따뜻했어요.
동시에 왠지 모르게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일본인임에도 이 땅에 대해 떠나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딸 미쿠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다음 달에 시험 보러 가. 한국에. 그리고 어쩌면 그쪽 고등학교로 편입하게 될지도 몰라. 지금 아니면 더 늦어질까 봐. 미안해요. 먼저 가게 돼서.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아이를 말려야 할지 보내줘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제 입에서는 어떤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의 눈만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죠. 그날 밤 저는 정수진 씨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있는 거죠? 그녀는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이 저에게도 소중해요. 여기에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도 제가 필요하니까요. 선택했으니까요. 여기에 남는 걸요. 그 말이요. 그 짧은 말이 저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삶을 선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이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흔들리고 있어요. 딸은 내일을 찾아 떠나려 하고 남편은 어제를 붙들고 있고 저는 그 중간에서 점점 길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도망치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딸 미쿠가 떠날 준비를 시작한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치 각자 다른 시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 줄어들고 눈을 마주치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아침 식탁엔 언제부턴가 세 사람의 입맛이 다 달라졌고 어색하게 놓인 숟가락 소리만이 방 안을 울렸어요. 이나라,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미쿠가 한밤중에 제 방에 들어와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방을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깊은 절망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미쿠의 관심은 단지 유학이라는 이름의 도피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유일한 희망이 되어버렸던 거죠. 저는 그 희망을 응원해야 할지 붙잡고 말려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병원 상황은 말할 수 없이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지진 여파로 각지의 병원이 폐쇄되면서 환자들이 저희 병원으로 몰려들었고 이제는 병실 구분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감기 하나 걸려도 입원이 필요한 노인들이 대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계셨고 아이를 안고 하루 종일 병실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어머니들도 있었죠.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매일 저녁 TV에 나오는 관료의 얼굴이 이제는 두렵기보단 허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말들이 다 누군가의 생명을 놓치게 하는 늦은 알림이 되어버리는 현실이었거든요. 반면 정수진 씨는 점점 병원 내 신뢰를 얻어가고 있었어요. 그녀가 한국에서 가져온 간이 의료 장비나 응급키트는 정전 상태에서도 유용하게 쓰였고 그녀가 지도한 간단한 응급처치 교육은 간호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무너지기 직전일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혼란스러워도 반드시 방향이 보여요. 한국도 예전엔 이런 시절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걸 견디고 바꿨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 제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질투, 부끄러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기대 같은 것들요. 나는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나, 왜 지금까지 바꿀 수 없는 일상에만 머물러 있었던 걸까? 지금 내 가족은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 그날 밤 남편 겐과 깊은 대화를 시도해 보려 했습니다. 미쿠는 진심이야. 이 나라가 싫어서가 아니라 살고 싶어서 가려는 거야.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어요. 우리는 도망치는 걸 가르친 적 없잖아.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게 우리 가족의 방식이었잖아.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견디는 게 무조건 옳은가?
떠나는 건 정말 비겁한가? 그동안 제가 지켜온 가치가 무너지는 것 같았고, 동시에 저 자신이 그 무너지는 가치의 잔해에 깔려있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병원 지하 대피소에서 정수진 씨가 도와준 한국계 가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오사카에 살다 이곳 친척을 돕기 위해 잠시 왔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손을 꼭 잡고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완벽한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재난이 일어나면 혼자서 싸우게 두지는 않아요. 국가가 움직이고 이웃이 도와요. 거긴 그래요. 정말 같이 살려고 해요.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지금 우리는 같이 살고 있었던 걸까? 그저 각자의 불안과 절망을 침묵으로만 견디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미쿠는 말했어요. 엄마, 나 떠나기 전 꼭 같이 한국에 가보자. 단 하루라도 괜찮으니까. 엄마가 보면 알 거야. 그냥 뉴스에 나오는 모습 말고 진짜 삶이 어떻게 다른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는 매일같이 한 장면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어느 조용한 골목길, 노란 가로등 아래, 따뜻한 국밥집에서 가족들이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 마치 꿈속의 장면처럼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거기 가보고 싶었어요.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미쿠의 제안은 처음엔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이 혼란의 와중에 한국에 직접 가보자고요? 항공편도 불안정하고 병원도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어떡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간질거렸어요. 가보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근거 없는 기대 같은 감정이 자꾸 올라왔죠. 며칠 뒤 미쿠는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부산행 단기 체류 일정, 숙소 예약, 왕복 항공권까지 모두 혼자 해결했어요.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지만 아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어요. 저녁 식탁에서 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혼자라도 갈 거예요. 엄마가 함께 가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나갈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겁이 났어요. 아이가 진짜 떠나버릴까봐, 그리고 제가 그걸 막을 자격조차 없을까봐요. 동시에 정말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현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미래를 물려주지 못하는 이 상황이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이 가자. 단 며칠만. 대신 병원에서 양해를 받아야 하니까 무책임한 결정으로 보이지 않게 조율할 시간은 줘야 해. 미쿠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의 눈물은 안도와 슬픔이 섞인 것 같았어요. 엄마가 결국 내 편이 되어주는구나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조차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병원에서는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병원의 산소 공급 장비가 고장났고 응급 환자 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의료진이 빠르게 대응했지만 전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모든 시스템이 수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수동 인공호흡 장비를 눌러야 했고 간호사들은 30분씩 교대로 펌프를 작동시켰습니다. 제가 그중 한 장비 앞에서 손으로 펌프를 누르고 있을 때 정수진 씨가 조용히 다가와 교대를 제안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녀는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도망치는 거랑 자리를 비우는 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진짜 책임 있는 사람은 후퇴도 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더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그 말은 제가 평생 간호사로서 배운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였어요. 저는 항상 현장에 남는 것이 최선이고 책임이라고 배워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또 다른 진실이 있었어요. 책임이란 반드시 몸으로 견디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 때로는 후퇴를 통해 더 큰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 며칠 후
병원장은 저의 요청을 조용히 승인해 주었습니다. 3일이면 됩니다. 돌아오신 후 그 경험을 팀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병원장님의 그 말은 저에게 허락이 아니라 믿음으로 느껴졌어요. 무언가를 향한 작은 발걸음을 떼기에 충분한 격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쿠와 함께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마주한 또 하나의 충격은 한국으로 향하는 그 작은 창고 하나가 의외로 북적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일본에서 나가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모두 표정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긴장과 안도가 섞인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미쿠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난 그냥 하루에 한 번쯤은 아무 일도 없이 흘러가는 평범한 하루를 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범한 하루, 특별할 것 없고 뉴스에 나오지 않을 만큼 조용한 하루. 그건 정말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어야 할 삶이었는데 이제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조용함이었어요. 활주로 위에 정돈된 소음, 안내방송의 정확한 음성, 입국 심사의 자연스러운 흐름 모든 것이 낯설 정도로 매끄러웠어요. 마치 어딘가 다른 행성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숙소로 가는 도중, 우리는 동네 시장을 지나쳤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저는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전등이 고요히 켜진 거리, 작은 분식집 앞에 줄을 선 사람들,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상인들. 한국은 정말 이토록 조용하고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여긴 내가 지켜야 할 게 아니라 내가 지켜지고 있는 곳이구나. 이건 단순한 비교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시스템이 낫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여긴 사람들 하나하나가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움직이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상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이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첫날 밤, 미쿠와 함께 간단한 김치찌개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저는 아주 오랜만에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동안 병원 도시락이나 컵라면으로 버티던 제 입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 낯설게 또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미쿠는 조심스럽게 저를 살펴보며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보여요. 오랜만에 안심한 표정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 얼굴이 안심이라는 감정을 드러낸 게 정말 얼마만이었을까 하고요.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란 긴장을 내려놓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미쿠가 준비 중이던 학교를 함께 방문했어요. 예상과 달리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활기가 넘쳤어요. 직원들은 또박또박한 한국어와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맞이했고 인터뷰실 벽엔 수많은 국제 학생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엔 미소 짓는 일본인 학생도 있었고요. 여기서도 살 수 있겠구나.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아주 짧지만 명확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학교 일정을 마친 후 미쿠는 제가 꼭 가봐야 한다며 근처 보건소를 안내했습니다. 한국의 지역 보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저는 간호사로서 또 국민으로서 이 경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보건소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접수 절차를 마친 후 우리는 소아과와 내과가 연결된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대기 시간도 짧았고 각 층엔 정확한 표지판이 붙어 있어 환자들이 혼란 없이 이동하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이 말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이 인상 깊었어요. 무엇 도와드릴까요? 기다리는 동안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이 짧은 말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매일같이 기다리세요. 지금 바빠요. 저쪽으로 가세요라는 말만 듣던 제 귀엔 너무나 따뜻하게 들렸거든요. 미쿠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의 선택이 결코 도피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또 한 번 제 마음을 흔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길 한 식당 앞에서 어떤 일본인 가족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쓰러졌고 어머니와 아이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본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뛰어갔습니다. 의료인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한국어 실력은 부족했지만 손짓과 짧은 영어, 그리고 몸이 기억하는 절차로 저는 남성의 맥박을 짚고 상태를 확인했어요. 식중독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정수진 씨에게서 배운 야전 대처법이 떠올랐습니다. 근처 약국 직원이 응급차를 불러주었고 저는 옆에서 지속적으로 환자 상태를 체크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환자가 실려 나갔습니다. 떠나는 차량을 바라보던 아이가 저를 향해 고개 숙이며 말했어요. 도우셨어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순 없지만 그 아이의 감사 인사가 지금껏 일본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다시 간호사라는 직업이 자랑스럽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환자 명단을 채우고 장비를 관리하고 보고서를 정리하는 일상에 지쳐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가진 기술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 감정, 이 충족감, 이 자부심은 단순히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에서 비롯된 것이란 걸요. 일본에서는 제가 환자를 보호하면서도 스스로는 늘 무방비 상태였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병원, 언제 멈출지 모르는 전기, 언제 끊길지 모르는 약품 공급 모든 것이 제 어깨에 달려 있었고 늘 긴장하며 살아야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저를 믿고 맡겨주고 제가 손을 내밀면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스템은 그저 구조가 아니라 관계였어요. 개인의 수고에만 의존하지 않는 집단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 잠시라도 머무는 것만으로도 치유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지만 딱 그만큼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이 따뜻함을 딸에게만 허락하고 저는 다시 돌아가야 할까요? 한국에서 느낀 이 안심과 안정, 그리고 제 직업에 대한 긍지 다시 일본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남편은 여전히 도쿄에서 우리 가족을 기다리고 있어요. 병원에는 여전히 저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있고요. 저는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한국에서의 나날이 단 몇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마치 새로운 인생의 챕터가 열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정돈된 거리, 예의 바른 사람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이 사회의 속도였습니다.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시스템이 민첩하게 반응하고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그 질서정연한 모습들. 저는 매 순간 감탄하며 동시에 자꾸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편한 자각을 마주해야 했어요. 왜 이런 게 우리에겐 없을까? 왜 나는 여태까지 이걸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했을까? 그런 감정이 계속 쌓이던 중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저를 일거에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도쿄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 간호사 우에노 씨에게서 온 국제전화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은 자꾸 맺히지 않았습니다. 아리사 씨, 그겐 선생님이.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는 황급히 이어지는 말을 기다렸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 앞에서 실신하셨어요.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구토 증세까지 지금 우리 병원엔 CT 기계도 못 돌려서 큰 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정확한 상태는 아직. 그 말을 듣자 제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공기가 얇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딸 미쿠가 달려와 저를 붙잡고 놀란 표정으로 묻기 시작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생긴 거야?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어요.
겨우 입술을 떼고 한마디를 내뱉었죠. 아빠가 쓰러졌대. 순식간에 숙소 안에 온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며칠간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 평온함, 안도감이 한순간에 붕괴됐어요. 그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도망치고 싶던 삶이 다시 저를 붙잡고 끌어내리는 듯한 감각이었어요. 바로 그날 미쿠와 저는 귀국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는 마지막까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고 저는 미쿠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잠시 다녀오고 다시 올 수도 있어. 그게 마지막이 아니니까.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선 알 수 없는 불안이 일렁였어요. 우리가 정말 다시 올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떠났던 그곳은 이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곳일까?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기내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생각만 했어요. 괜히 없어진다면, 아니 그가 쓰러진 그 상황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이 모든 선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 같았어요. 도쿄에 도착하자 공항엔 어둠이 가득했고 전력 제한으로 조명이 어슴푸레했어요. 환기마저 원활하지 않아 퀴퀴한 공기가 공항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불과 며칠 전 부산공항에서 느꼈던 쾌적함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병원으로 달려간 저와 미쿠는 긴 대기 끝에 겐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위중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극심한 과로와 긴장,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성 쇼크 상태를 겪고 있었어요. 의사 말로는 한동안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얼마나 혼자 버티고 있었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는 저희 앞에선 늘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결국 자신을 설득하려는 주문 같은 것이었겠죠.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은 힘겹게 눈을 떴고 제 손을 잡으며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아리사 미안해. 내가 강한 줄 알았어.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아니야. 우리 모두 약했어.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날 밤 병원 창가에 서서 도쿄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멀리서 붉은 비상등이 돌아가고 있었고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지쳐 있었어요. 이 도시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도쿄가 아니었고 우리가 알던 일본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부산의 조용한 골목길, 시장의 환한 불빛, 누군가에게 고맙다며 인사를 건네던 그 목소리.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제가 떠나고 싶었던 건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제 가족이 서로 침묵 속에 무너져가는 현실이었고 제가 그걸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견디며 외면했던 제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시 부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남편은 이제 모든 걸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남아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는 같이 가자는 간절함이 숨어 있었어요. 병원도, 제 일도, 제 모든 습관과 정체성을 버려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이 삶을 지키는 것이 남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지키는 것일까요? 이제 저의 선택은 머뭇거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남편께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한동안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여전히 어깨는 무거워 보였고 낮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딸 미쿠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도 이제 도망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버티려 했던 사람이 이제 가장 먼저 무너졌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더는 위로의 말도 용기의 말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필요했던 건 아주 작고 단순한 출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잠깐이라도 한국에 가 있어요. 치료도 하고 쉴 수도 있고 그게 도망이라면 우린 지금쯤 도망쳐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병원에는 제가 사직이 아닌 무기한 휴직을 요청했고 병원장님은 묵묵히 도장을 찍어주며 말했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딘가에서라도 잘 살아만 주세요. 이시다 간호사님은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왈칵 눈물이 터졌어요. 처음으로 떠나도 된다는 인정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그건 저에게 큰 용기였어요. 우리는 2주 후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여행 가방이 아니라 삶의 무게가 담긴 짐을 안고요. 숙소는 처음보다 넓은 공간으로 잡았고 미쿠는 자신이 다니게 될 학교 기숙사에 미리 인사차 들러가기도 했어요. 아이는 스스로 영어와 한국어를 넘나들며 어른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이 아이는 집에서도 한 발짝도 나가지 않으려던 아이였거든요. 남편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도시의 리듬에 익숙해졌어요. 전통시장에서 과일을 고르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며 이젠 스스로 버스 노선도 파악해서 움직일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한 찻집에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기선 숨을 쉴 수 있네요. 이 말 하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에 와서 한 일이 있어요. 한 중소병원에 자원봉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인정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선은 보조 인력으로라도 함께하고 싶었어요. 병원 측에서는 예전의 경력을 높이 평가하며 기꺼이 받아주었고 저는 매일 출근하며 아주 단순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제가 일하는 병동은 조용하고 체계적이며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말을 걸어주는 곳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기를 바라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이런 말들이 매일같이 들리는 이곳에서 저는 비로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단순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누군가와 함께 숨쉬며 살아간다는 감각이요. 때로는 병원 창가에 앉아 고요한 거리를 내려다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일본에 남았더라면 지금쯤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아마도 여전히 병동을 뛰어다니며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짊어진 채 잊혀가는 나 자신을 부여잡고 있었겠죠. 이곳 부산에서의 삶은 매일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가 꿈꿔온 삶이었어요. 어떤 날은 그냥 비 오는 소리에 잠들고 어떤 날은 시장에서 낯선 과일을 사서 가족과 나눠 먹고 그런 일상 속에서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있어요.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흔들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조심스럽고 간절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제가 저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었고 제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길 끝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숨기고 있던 결심이 있다면 저희에게 제보해주세요. 이 작은 공간이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위한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또 만날 수 있어요. 반드시요.